그러면 기독교 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민족의식을 형성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기 고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서 제가 이제 카피를 해갖고 온 건데, 여기 쓰여 있는 모든 학교들이 살펴보면은요, 전부 기독교가 세운 학교입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 교과서가 지금 왜곡되어 있냐면, 여기서 그 학교 하나를 신흥학교, 신성학교, 오산학교, 숭실, 호수돈, 기전여학교, 명동학교, 모든 학교가요 전부 기독교인이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말을 여기에 한 줄도 넣어놓지 않습니다. 한 단어도 넣지 않아요. 오늘날의 그 역사 교육이 너무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상설, 이분은 그 연동교회를 다니셨고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헤이그 밀사로 이제 떠나게 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용정에다가 이제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민족운동가를 길러냅니다. 윤동주 시인 생가가 있는 곳에 거기 다 가보셨죠? 예, 거기 가시면 그 김학연 목사께서 세운 이제 그 명동교회가 있습니다. 명동교회고, 그분이 또 이제 명동학교도 세웠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은진학교도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윤동주가 태어나고 또 이제 문익환 목사도 여기서 나오고,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이동희 장군, 독립운동을 하던 이동희 장군인데 전도사까지도 하셨어요.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전국에 100개의 보창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는 강화도에 있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이분이 이제 1905년도에 이런 말을 써요. 자기 글 책에다가, 기독교가 아니면 상해지심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아니면 애국지심이 없으며, 기독교가 아니면 독립지심이 없다. 자수자강, 스스로 자기를 닦아서 강하게 하는 기초가 기독교에 있으며, 충분 애국의 기초가 기독교에 있으며, 독립 단합의 기초가 기독교에 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이런 사실,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분은 스스로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승훈 장로의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 졸업식 보면은 졸업생들이 전부 뭘 지고 있습니까? 태극기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나라가 빼앗겼죠. 1910년에 나라가 빼앗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하는 학교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대성학교인데, 여기서도 지금 태극기를 이렇게 올려놨죠. 이거는 이제 윤치호가 교장으로 있던 송도, 개성 송도의 한영서원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지금 목총을 가지고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과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교육하고 민족의식을 훈련시킨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식을 넣었던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서재필 선생이 입국해서 이제 독립신문을 이제 만들고, 이 독립신문을 통하여 민족 자주의식, 민주주의 의식,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만든 신문인데요. 이 신문을 통해서 신앙뿐만이 아니라 도덕이 뭔지, 산업이 뭔지, 사회 윤리가 뭔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참 고마워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영국인 베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한매일신보를 만들게 되는데, 원래 이분은 영국 출생인데 일본 이제 왕구점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을 갑니다. 그런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런던 데일리 뉴스의 특파원이 돼서 한국을 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월급을 털어가지고 양기탁 선생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합니다. 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매국노를 비판하고,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고종의 그 편지, 친서를 이제 게재하고, 이것을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전 그 국제사회에 알려서 한국의 독립의 그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이제 이 신문을 통해서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였던 분들에게 이제 주피를 하도록 해서 민족 정신을 드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을 보면서 그 이등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등의 100마디 말보다 신문의 글 한 줄이 한국인을 감동해 한다. 그 중에도 일개 외국인의 대한매일신보는 일본 시책을 반대하고 한국인을 선동함이 계속되고 끊임이 없으니 통감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 신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베델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일제가 이제 영국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서요, 이 베델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류도 살고 그러는데 1909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 양기탁 선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만 이 신문은 영생케 해서 한국 동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무슨 일을 했냐면요, 교회 그러면 충분 애국이에요.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는 뭐냐면요, 그 황제 생일에, 고종 황제와 이제 황제 생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축하하고 이제 태극기와 십자가를 같이 흔들고 이런 행사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국민이 볼 때 기독교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것이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저게 이제 일본 육군 중장 출신인 미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외교관으로 옵니다. 공사로 와가지고요, 일본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일본의 진출을 막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명성황후가 거처하던 그곳에 이 깡패들이 이제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끌어내서 칼로 난자하고 석유를 부어가지고 시체를 다 태웠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보게 되냐면 이제 미국인 고문관으로 왔던 이제 장군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숨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알려서 일본의 낭인이 이제 한국의 왕후를 시해하는 사건을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명성황후의 이제 장례식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 황제가 친일파들에게 이제 둘러싸여서 늘 독살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이제 공포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의화군, 명성황후의 아들이었던 5번째 아들이었던 의화군은 이제 언더우드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때에 고종 황제는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았어요. 독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음식을 누가 공급했냐면 이 언더우드의 부인이었던 릴리 아스가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통 안에다가 이제 담아요. 그걸 열쇠로 채웁니다. 자물쇠로 채우고 고종 황제가 보는 앞에서 그거를 열어요. 그걸 열어 가지고 음식을 꺼내서 이제 고종 황제에게 음식을 이제 줬습니다. 그러면 그 고종 황제는 그거를 이제 선교사는 믿은 거죠. 선교사는 믿고 그 음식을 드셨다 그래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잠잘 때마다 늘 살해당할 수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순번을 돌아서 지켰어요. 헐버트라든지 언더우드라 같은 선교사들이 권총을 차고 그 고종 황제 이제 문 앞에서 늘 불침번을 섰습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알려진 거죠,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충분 애국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전국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친일파에게 연금된 고종 황제를 탈출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때에도 언더우드가 이제 권총을 갖고 들어가서 이제 황제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일본이 언더우드가 정치에 개입한다고 계속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윤치호의 이제 아버지인데 이분이 윤응열 장군이에요. 이분이 이제 또 친미파로 몰려서 일본 실패하고 춘생문 사건 실패하고 언더우드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의 집이 이렇게 이제 도피처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와 민족 운동이 어떻게 이제 결합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는 서구 개신교 국가가 식민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들어가면 국민들이 뭐라고 봤냐면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라고 봤습니다. 선교사들을. 그래서 선교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는 제국주의와 싸우는 종교로 우리 안에 처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는 자유의 정신이 있고 정의, 인간 존엄성의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각자가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그래서 이 민족운동과 교회가 함께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인 선각자들이 어떻게 민족운동에 참여했는가? 첫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1905년도 우리가 나라를 뺏긴 후에 장로교회가 전국적으로 일주일간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되고요. 청년들이 이제 감리교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을사조약에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도자들이죠. 맨 앞에가 이제 전덕기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였고,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이동영 선생, 이런 분들이 청년 시절에 도끼를 메고요. 도끼를 하나씩 메고 황제가 사는 궁궐 앞에 가서 이제 을사조약을 이제 취소해야 된다 하고 이제 농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끼를 왜 맺겠습니까? 부시겠다는 뜻은 아니고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쳐라. 목숨을 걸고 가서 이제 을사조약에 항거하는 그런 이제 이 황제께서 이제 헤이그에 밀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 밀사 세 분이 다 그리스도 청년들입니다. 연동교회를 다니던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런 분들이 이제 황제의 그 친서를 갖고 이제 헤이그에 가게 되는데 일본 외교관들의 방해로 결국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준 열사가 의분에 이제 거기서 순절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1907년도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요거는 종교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젊은 지식인들을, 애국자들을 중심으로 신민회라고 하는 독립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독립운동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절대로 종교운동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 민족운동을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한쪽 축은 부흥운동으로 갔고요. 한쪽 측은 어디로 갔냐? 바로 민족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민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신민회의 목적은 근대적인 공화국가를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화국,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이어지느냐? 우리가 처음에 독립협회 운동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민회로 이어지는데 이 사상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독교인들로부터 나온다는 것.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백오인 사건에서 다 파괴가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보시면요.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였느냐? 기독교인들 이제 기소된 123명 중에서 종교 분포를 보면 장로교인 96명, 감리교인 6명, 동학교인 2명, 천주교인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민의 독립운동은 교과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신민의 운동은 결국 무슨 운동이냐? 기독교 운동이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사 교과서에는 이 신민회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말을 한마디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왜곡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황제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독립협회 사건이 일어나니까 황제하고 이제 이 교회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입장이 난처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황제 국가로부터 이제 탄압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정교 분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백성으로서, 교인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교회가 간섭할 수 없다. 이거는 개인의 정치 참여는 보장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나라 일을 의논하는 집이 아니니 그 집에서 나라 일을 공론하러 모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막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신학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한국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케이스는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두 번 다 여러분 뭐 좋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와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야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죠. 교회 안은 항상 여당도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느 편을 들면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리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야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당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당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정치활동하는 것, 그거는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한쪽 편을 드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하는데 초창기의 한국교회 전통은 정교 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어기고 깨는데 여던 야던 교회는 교회지, 교회는 정당을 편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을사조약이 됐어요. 1905년도. 근데 을사조약 때에 미국이 일본 사람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용인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미국이 한국을 배신한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다가 미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 이제 생기게 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가 또 일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 껴서 선교사는 이쪽과 저쪽에서 참 움직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또 이제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선교사님들의 한 90%는 사실 친일을 했습니다. 친일. 근데 우리가 좀 섭섭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식민지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민지 정부와 충돌을 하면은 교회에 탄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정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토 히로부미하고 해리스 감독, 이 사람은 이제 감리교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밀담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상의 일체의 일은 불초 이토가 책임을 맡겠지만 금우 조선에 있어서 정신적인 면의 계몽은 교회가 맡아주시오. 선교사들이 맡아주시오.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 영적인 문제는 선교사들이 맡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선교사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의를 해요. 교회는 일본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이 이제 이토의 이제 그 부부고, 이쪽이 이제 친일파 감독이었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 중에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헐버트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헐버트 선교사는 23년 동안 한국민과 한국민의 역사, 풍습, 언어를 연구해가지고요, 이 한국 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우수성을 영어로 전 세계에 알린 분입니다. 책도 펴내고요, 학회에도 계속 한국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된 다음에 이제 춘생문 사건에도 개입을 했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언더우드가 세례 줬던 얘기 아시죠? 노충경 몰래 세례 줬다 그랬죠. 그때 이제 문 밖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이분이에요. 이 헐버트가 정말 고마운 것은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나니까 고종 황제가 헐버트를 불러요. 밀서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밀서를 씁니다. 그래갖고 이제 헐버트가 이거를 밀서를 품고 일본 사람 몰래 이제 그 미국으로 가서요, 루즈벨트를 만나려 그래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안 만나줍니다. 이미 한국은 일본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헐버트를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헐버트가 너무 분통이 터져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백악관 국무성 의회를 다니면서 한국 독립을 역설을 하는데 이미 역사는 이제 뒤바뀐 거죠.
그리고 1906년에 한국에 들어와갖고 만국회의가 1907년에 열리니까 여기에 가서 독립을 호소하시오. 고종 황제에게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고종이 또 밀사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건데, 이분이 대한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굿바이 말 한마디 없이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한민족을 배신하는 데 제일 앞장섰다. 이 묘는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방 이후 헐버트가 이제 외국의 한국의 그 민담을 알리는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엄지공주 아시죠? 예, 엄지공주 이야기. 그다음에 맨 이쪽은 토끼와 거북이, 다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이제 그 미국에 알리는 이제 그런 일.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저렇게 민족을 사랑하셨던 선교사가 있고, 저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나서, 합방하고 나서 제일 큰 위협을 누구라고 봤을까? 일제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모든 조직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파괴시킬 수 없는 조직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깨트리면 이건 종교 탄압이고,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이 영국과 일본과 이제 외교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민족 지도자들을 일거에 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1대 총독이 부임할 때에 한국교회의 이제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모의를 해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다 체포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평양 황해도 지역의 지도자들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고문이 72가지 이 고문을 하는데, 이게 어떤 고문이었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폴란드인들을 고문할 때 사용했던 그 고문 방법을 일본 경관들을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그걸 배워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인들에게 고문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독립기념관 가시면 그 고문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통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때 사람 집어넣고 발로 막 그 통을 차죠. 이런 막 못에 찔리지 않습니까? 그런 고문, 물고문, 매다는 고문. 근데 여러분, 이런 고문이 거의 전두환 대통령 시기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일제 시대의 경찰들이 했던 고문이 사실은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좀 이제 독재하던 시절에 그런 고문이 지속됐다는 것, 참 슬픈 역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문으로 그 이제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만들어서 105명이 이제 감옥을 가는데, 이 사실을 누가 폭로했냐면 YMCA 총무였던 질레트가 이 사실을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야만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또 미국 해외 선교부가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탄원서를 내고, 또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압력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그 붙잡혔던 사람들을 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석방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고백하죠. 이 교회가 한국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죠. 온 세계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구석에서 한 교회가 신앙과 신앙적인 이유로 또한 부정의한 의유로 탄압을 받으면, 그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편교회, 우리가 공교회를 고백하는 것은 어느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에게 탄압을 받으면 교인들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인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박해를 받는 곳이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죠? 누구의 문제입니까? 인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공교회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억압을 받으면 결국 우리 문제인 것이죠. 이 사건은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신민 회원들이 이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일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탄압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6년제 보통 초등교육을 몇 년으로 단축시켰냐 하면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바보를 만드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운민화 정책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학을 탄압하는데 그 당시 사학은 전부 거의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5,000개의 사립학교가 820개로 축소가 돼요. 그런데 그나마 뺏기지 않으려고 한국인 그 사학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교장을 전부 선교사에게 다 넘겨버린 겁니다. 교장권을. 그래서 마페 선교사 같은 경우는 134개교 교장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이 갖고 있으면 폐교가 되니까 이걸 전부 선교사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노블 선교사 감리교는 75개, 훈수 선교사는 35개 교의 교장을 맡아요.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탄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독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권 분립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를 다 쥐고 있습니다, 한 손에. 그러니까 그 사람 재판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게 총독인데 이 총독이 이제 학교법을 개정해가지고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린다, 성경 못 가르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는 자격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우리가 3년 중학교 나왔는데도 고등학교 갈 자격을 못 받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장로교 학교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무장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언뜻 듣는 생각이 이런 생각 드실 거죠. 아니 교회가 사랑을 해야지 어떻게 무기를 들 수 있느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화로운 가정에 강도가 이제 칼을 들고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 가족이 다 죽도록 지켜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한 나라에는 군인이 있죠. 그 군인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인 군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군인은 예를 들면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나라를 지키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금수강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1905년 전덕기, 정순만 같은 분들은 을사오적을 암살할 계획을 세워요.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 5명의 매국노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1908년에 우리나라가 1907년에 고종이 쫓겨납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헤이그에 밀사 보낸 것을 트집 잡아갖고 쫓아냈어요. 이때 친일 외교관이었던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정부는 부패했고 한국인은 우매해서 독립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의 그 기독교 청년이었던 전명운과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민족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권총을 준비해요. 권총을 준비하고 스티븐스를 찾아가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추록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스티븐슨을 사실 화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민족을 우리 입장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호적이어서 이 한국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승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어도 잘하니까 법도 잘하니까 변호를 좀 하시오.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승만이 변호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일랜드 변호사가 자기들도 나라를 이제 고통당하잖아요, 영국 사람들한테. 내가 무료로 변호하겠다. 그래서 아일랜드인이 나서서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승만에 대한 노선이 이제 갈라지죠, 상당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윤환 선생은 훗날 3.1운동 후에 이제 가명이 되고 이제 가석방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미국의 한인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하고 이토 히로부미인데, 안중근 의사는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원래 황해도 출신이고요.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18살에 천주교에 입교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민족의식이 싹 트니까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교육운동을 했어요. 교육을 막 하는데 하루는 자기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한국인들에게 무슨 대학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는 믿되 외국인은 믿지 마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민족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또를 저격하게 되는데, 이또를 저격하고 나서 이제 재판장이 이제 묻죠. 너는 천주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죄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죄악이다. 그래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한 거니까 나를 군인으로 대우해라. 전쟁 포로로 대우해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안중근 의사는 사상가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양인들이 러시아, 영국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동양을 자꾸 침탈하는데, 중국, 일본, 한국이 연합을 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 국토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서양인들이 동양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그 편협한 욕심으로 한반도를 이제 강점을 했기 때문에 더 동양 전체가 이제 서양인들에게 이제 밟히게 된 거다. 그래서 이 동양에는 평화를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또를 죽인 것은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또를 죽이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요게 이제 그 이또가 내리던 그 하얼빈이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면의 모습이고, 이제 루이슨 감옥에 있었고요.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쓴 글이죠. 나라를 위해 몸을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숨겨진, 안중근 의사의 그늘에 숨겨진 분이 있습니다. 우연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상동교회 감리교 출신이고요.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교육운동을 하다가 이제 항일 의병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안중근과 만나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또를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합의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청소년 연습도 같이 하고 하다가 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할뿐이고 하나는 체가구역이에요. 그래서 이또가 여기서도 내릴 수 있고 여기서도 내릴 수 있으니까 두 군데 두 사람이 지키자.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하얼빈역에 우연준이 가고 체가구역에 안중근이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안중근 의사가 뭘 봤는지, 야, 우리 자리 바꾸자. 갑자기 자리를 바꾸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자고 자리를 바꿨는데 체가구를 지나서 이제 하얼빈에서 내렸고,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 총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큰 행동을 한 것이 항일 경제운동입니다. 경제적인 항일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았죠. 철도를 제일 먼저 놓습니다. 그 철도를 놓는 것은 수탈된 물건을 항구로 가져가서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철도 훼손했다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1904년도에 공개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민족을 수탈해도 아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 나라가,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 경제를 지키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민족 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양이라든지 이런 그 평안도 중심으로, 황해도 중심으로 이제 민족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세, 그 다음에 잡세를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걷어갔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 연초를 하면 이제 경작세를 걷어갔고 술세도 걷어갔고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세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안도하고 황해도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서북 지역에서 일본인들의 목욕탕은 사전했대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목욕탕은 7전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 목욕탕 안 가고 전부 한국인들 목욕탕을 갔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 보상 운동인데, 그때 우리 2천만 명 국민이 3개월간 금주 금연하면은 1,300만 원의 이제 외채를 갚을 수 있다. 일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면 우리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들이 전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IMF 할 때 반지 뺐죠?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국채 보상 운동할 때 여러분 가락지 빼고 비녀 빼고 이거 다 뽑아갖고 국채 보상 운동 한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서 했어요. 그리고 이민가 있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돈도 보내오고, 또 민중들은 금은, 장식품, 이 땔감을 팔아가지고 모아서도 여러분 이제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금주금연, 그리스도인들이 금주금연에서 이제 우리 나라를 살리자 하는 운동하면서 북치면서 지금 막 다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해외 민족운동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안학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명근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에요.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립군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황해도에 들어가서 모금을 하는데 참 어리석었어요. 자기 형이었던 안중근의 고해 신부를 찾아가요. 빌렘이라는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가 그걸 고해를 했어요. 안중근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교는 믿되 외국인은 믿지 마라 그랬지. 아이, 그걸 왜 신부한테 가서 고해를 하냐고. 이거를 이 양반이 미테일 주교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네. 미테일이 총독부를 찾아가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명동성당, 지금 명동성당 앞에 있는 고개 올라가는 그 진고개가 있는데 그 땅이 이제 소송이 붙어 있는 겁니다. 명동성당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송이 붙어 있는데 총독부에게 협상을 했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는 조건으로 이 안명근이 이제 독립자금 모으는 것을 고자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황해도 일대의 그 민족 독립운동이 뿌리가 뽑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김구 선생님도 잡혀 들어가요. 베베 할머니 아들을 이제 15만 원 사건으로 아들을 잃고 그 평생을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시신이 어디가 있는지도 못 찾은 채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요 가운데 계시는 요 할머니 있죠? 이 할머니가 바로 1941년도에 찍은 베베 할머니의 사진이고요. 그 베베 할머니 바로 뒤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문익환 목사의 어머니, 요 베베 할머니 바로 뒤에 계신 분이 문익환 목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15만, 이 베베 할머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제 서 있는 사람 있죠? 임국정이라고 하는, 저 잘생겼어요. 이분이 이제 3.1운동 나고 간도에서 일본 군들이 너무나 많은 한국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무장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돈 싣고 가는 걸 탈취를 하죠. 15만 원을 탈취해갖고 독립군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중국 동포 한 분인데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이분은 공산당 고위 간부입니다. 한국인인데 이분이 자기 사재를 털었어요. 그래갖고 곳곳마다 독립운동한 흔적에다가 저는 비석을 세우는데 저게 이제 탈취 15만 원 사건 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그 15만 원 사건을 했던 이제 그 장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얼마 전에 제가 여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한국 교회 역사가 심각하게 지금 이제 손상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이제 좌파적 역사 해석, 좌파적 역사 해석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우리 민족사에 했던 공헌을 지워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극우파적인 역사 해석입니다. 이건 친일파적인 역사 해석이에요. 그래서 마치 일제 식민지 지배가 마치 우리 민족 근대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석을 하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테러리스트로까지 얘기하는 그런 아주 그 편향된 역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역사를 다시 봐야 하고 이 역사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민족사에 남겨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주권을 주셨고요.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으로 살 수 있는 그 고유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를 뺏긴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민족의 국가를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유산을 이어받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분을 희생을 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일에, 우리 나라를 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민족을 잘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선교의 국가로 우리가 세워주실 것입니다.